안녕하세요. 산업책방에서 16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바로 이 책, 뉴스를 읽어드립니다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는 바로 이 책의 저자는 민동기와 김용민으로, 민동기님은 바로 미디어 오늘의 기자이시고요. 김용민님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TV의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니엘 튜더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한국으로 이렇게 지금 출장을 와서 한 3년 정도 기자를 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불편한 희망, 그리고 익숙한 절망이라는 책을 써서, 한 쓴지 한두 달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책에서 그 한국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먹고 사는 게 광고가 대부분이라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을 맞다루는데 너무 좀 약간 익숙해서 자기한테도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외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에코시스템 이런 그게 좀 다르다고 해요. 기업 광고들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해서, 아무튼 자기는 좀 약간 기분이 좀, 뭐 그냥 그렇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좀 한국 신문 생태가 어떤지 궁금하게 돼서, 바로 이 책 뉴스를 읽어드립니다를 실제 한번 표지를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신문 제작과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이런 신문 뉴스 제작의 그 메커니즘, 우선 제작 환경부터 한번 볼까요? 요새 이제 디지털화가 되게 많이 되면서, 이제 환경이 점차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신문 마감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 한 5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만약에 이제 4시, 5시 이제 데드라인이 되면은 이제 슬슬 신문사에서는 슬슬 이제 일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신문을 슬슬 이제 찍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이제 막 4시, 5시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뿌리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4시, 5시에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뉴스 신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제 4시, 5시 이후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뉴스 신문,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윤정기에서 이런 가장 처음에 찍는 판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근데 그 첫 판이랑 이제 다 계속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죠? 그것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초판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신문 업계에서는 속칭 판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혹시 궁금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첫 판은 누가 보냐고. 그리고 이제 누가 첫 판을 보고, 누가 마지막 판을 보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첫 판은 먼저 보통 이렇게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으로 먼저 이렇게 첫 판이 뿌려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서울, 경기, 인천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에 때는 판을 본다고 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한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제작 환경, 그리고 데드라인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판가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할 것은 이제 정부 부처가 이제 정부 부처 기관에서, 좀 자기들이 분명히 민감한 사안 같은 그런 것을 이런 신문사들이 이제 공표를 하고 고지하고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언제 하냐면 보통 금요일 한 오후 2, 3시쯤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금요일 오후 2, 3시냐? 하면 말이죠. 보통 기자들이 토요일에 쉬어요. 아니, 기자들도 쉬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긴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 2, 3시 정도 이렇게 막 발표를 하면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막 좀 취재하고 이러기가 이제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 2, 3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보통 정부 측의 입장이 그 신문에 거의 고스란히 잘 적혀지는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민감하거나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 2, 3시에서 딱 뿌리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자신들에게 좀 약간 유리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요일 2시에서 3시에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뉴스 콘텐츠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뉴스 소비를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좀, 한 작년까지만 해도 신문 뉴스를 되게 열심히 직접 사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사서 보지만, 이제 보통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뉴스 소비를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있죠? 왜냐면 네이버가 포털 1위잖아요. 예, 다음 카카오 2위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랭킹 되게 좋아하잖아요. 순위 매긴 거. 실시간 검색어 있잖아요. 그 있죠? 저도 실시간 검색에 되게 좀 종종 손이 이제 커져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자, 그럼 실시간 검색어를 이제 신문사에서 어떻게 이제 다루냐, 어떻게 하냐면은, 언론사에서는 어뷰징이라는 거래요. 어뷰징. 어뷰징 하면, 어뷰즈가 뭐, 억용, 남용, 뭐 이런 게 있죠? 뭐, 물론 미스유즈, 어뷰즈, 뭐 약간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뭘 남용하고 악용하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막 그 신문 기사 같은 게 실시간 검색어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제목만 살짝 바꿉니다. 제목만 살짝 바꾸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이렇게 별로 크게 변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송고하고 바로 이제 자기네 그 언론 이름으로 이렇게 써 보내요. 그게 바로 어뷰징이고 어뷰징 기사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어뷰징을 근데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점점점 따로 이렇게 신문사, 좀 큰 신문사에서는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닷컴 기자를 따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닷컴 기자가 뭘 하냐면 이제 보통, 요새는 보통 닷컴 기자 이제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인턴 기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하루 왼종일 이렇게 어뷰징 기사들 같은 거를 작성하게 이렇게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막 요새도 물론 모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사 뭐 동아 뭐 이런 조중동 조선중앙동아 막 굉장히 면접을 많이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면접 보고 이제 입사해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은 기자들은 종이 신문에 자기 기사를 실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좋긴 한데 근데 요새 점점 이제 그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신문 기사 이런 페이지 뷰 방식이 온라인 광고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 신문사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절대로 자시할 수가 없겠죠? 뭐 그래서 이제 닷컴 기사도 뽑고 그런 건데 근데 좀 한국 언론이랑 이제는 좀 약간 외국, 뭐 그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 미국 좋아하니까 한번 미국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 뉴욕시티 있죠?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었는데 얘네 리포트를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뭐냐면 바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디지털 플랫폼에 최우선순위하는 디지털 퍼스트. 뭐 이제 이런 거를 아마 자기네들 좀 더 중요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이신문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최대한 가장 좋은 이런 디지털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거라고 뭐 뉴욕타임즈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 신문, 한국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디지털 퍼스트 이런 구호, 이런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좀 잘 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좀 약간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이제 어뷰징 장사를 하고, 소프트웨어 기자분들, 그리고 경영진 분들의 마인드는 보통 오프라인 위주인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기서 그 보통 저희가 이제 TV 시청률 이제 이런 시청률 조사를 보통 어떻게 하면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집안에 보통 거실에 TV 한 대씩 정도 있잖아요. 이런 TV 이제 수상기 기준으로 추산했던 이런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 이게 왜냐면 정확하게 사실 집계하지 않잖아요. 진짜 제가 이제 뭐 아직 만으로는 20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보통 요새 사람들은 이제 아니 얼마나 사실 돈만 사서 하겠어요. 바빠 죽겠습니다. 이제 일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 놀아야 되는데 아니 막 황금 같은 시간에 어떻게 이제 TV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TV 보는 게 좀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전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어떻게 하면 이제 DMB로 이제 TV 시청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유료 P2P 웹사이트에서 이제 막 코인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고 굉장히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비디오 온 디맨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런 그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추산했던 이런 시청률 조사 같은 것을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비디오 온 디맨드 통합 시청 점유율로 산정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 조작하고 일반적인 이런 언론사, 신문사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다음으로는 지상파, 종편,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경제신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BS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사장님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장 후보 KBS 사장 후보는 이사에서 추천합니다. 자, 그럼 KBS 사장님을 이사에서 추천하니까 그러면은 KBS 이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KBS 이사는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자,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회, 이 KBS 이사 같은 경우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명 중에서 7명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야권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KBS 구조를 약간 이런 이사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 MBC는 어떨지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MBC는 KBS와는 조금 다르게 주식회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요? 아니 진짜? 그럼 주식을 누가 갖고 있어? 궁금할 수 있죠? 자,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주식 같은 경우에는 70%를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데서 갖고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 70%는 그럼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는데 그럼 30%는 어디서 갖고 있어? 어디서 갖고 있냐면 그건 바로 정수장학회라는 데서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씨발 그게 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뭐냐면은 정은 바로 박정희의 정에서 따왔고,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와이프셨던 유영수 여사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체해서 정수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70%의 MBC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에 한번 임원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총 임원은 한 9명 되는데, 여기서 이제 6명은 여권에서 추천을 하고, 3명의 이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임원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KBS고, MBC고, 결국에는 이런 임원진들이 다 이런 여권의 입김을 받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계속 존속이 될 경우는 아마, 이제 당대 정권, 지금 현 정권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KBS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MBC의 이제 구조를 좀 봤었는데, MBC에 대해서 한번 그냥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MBC에서 2012년에 한 170일 정도 구성원들이 파업을 한 반년가량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반년가량 되는 파업 기간 동안 6명이 이제 해직을 당하신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재철 사장이 한 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한 23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MBC 노조원이 한 920명 정도 되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한 4명 중에 한 1명 정도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2012년 파업 후, 약간 이거를 기점으로 나와보자면, 구성원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 후 이렇게 시용 기자랑 그때 이제 파업 후 이렇게 고용되신 이런 사람들,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MBC 이런 임원분들께서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 지시라던가 이게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문제를 제기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파업 이후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공정성, 위협성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제시된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MBC 같은 경우 MBC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한도전이랑 김태호 PD랑 사실 말고 지금 어떤 프로를 볼 만한 프로가 있는지 사실 지금 바로 떠오른 프로는 없습니다. 제가 물론 TV를 안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자, MBC 이야기를 했으니까, KBS, MBC 이야기를 했으니까, SBS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SBS 같은 경우는 서울 민영방송입니다. 1991년에 라디오와 TV가 이제 그때 설립이 되었었죠. 자, SBS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은 바로 윤세영 회장님이 이제 대장이시고, 윤세영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이제 윤성민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사실 세습 경영, 족벌 경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여기 책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SBS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SBS 미디어 홀딩스라고 하지만 이 SBS 미디어 홀딩스가 약간 중앙과 완충제 버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태영건설이 아마 또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거,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SBS의 이런 주식 구조, 이런 그 구조를 보니까 저는 바로, 아니, 이상하게 저는 21세기 폭스, 미국의 이제 21st century 그 폭스 있잖아요. 루퍼트 머독이 가지고 있다가 그의 둘째 아들, 제임스 머독한테 물려진 그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런 언론도 이렇게 세습 경영이 되는구나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신문사와 방송사와 좀 다른 게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좀 공공적인 성격이 있지 않냐고 뭐 이 책에서 막 약간 좀 딴지를 거는데 뭐 저는 그냥 우선 그냥 좌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힘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선은 3인칭 전지적 작화 신점 약간 이런 거 그냥 우선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다뤄볼 거는 종합 채널 편성입니다. 자, 이제 종합 채널 편성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은, 이 종합 채널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종합 채널 편성은 이제 지금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죠. 채널 A, TV조선, 그리고 JTBC, MBC,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종합 채널 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에 집권하자마자 이제 종편을 설립을 시도했었어요. 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를 바로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나라당, 이제 구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패배를 이제 정권을 이제 한번 내주고 패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번 이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따 씨발 이거는 방송사, 민영방송사, 이거 공중파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힘들다, 빡세다. 아무튼 피해의식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한나라당과, 이 새누리당과, 지금 보수신문 정권 있잖아. 이 두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보수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문 사업은 점점 사양 산업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신문 구독률이 겁나 떨어졌다고요. 이게 한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나 4분의 1로 떨어졌나 아무튼 굉장히 구독률이 떨어졌으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 진출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문사가 방송 진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대선 두 번 한번 패배한 다음에 피해의식이 심해졌고, 그 다음부터 느낀 게 이제 방송을 자기네들, 아무튼 굉장히 마사지를 많이 해서 좀 굉장히 다루기 쉽게 하다 이렇게 목적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심했냐면 이제 아마 MBC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겠다는 자기 자신들과의 약속이나 다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을 약화시키냐. 간단하게 우선 노조를 분열시키고, 노조의 이런 힘을 약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보수 언론 중심의 이런 종편사를 이제 출범시키면은 아마 이제 MBC가 약해지지 않겠나 약간 이런 논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MBC 이제 한 반년 파업한 다음에 사실 큰 변화 없었죠. 그래서 MBC 지금 한때는 공정 보도를 한다 이렇게 좀 굉장히 힘있고 이런 문화방송에 굉장히 좀 약간 뭔가 레벨 아우라가 있었는데 지금 레벨 아우라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아우라 먹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편사가 출범한 다음에는 20번 안쪽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런 종편사에 황금 채널과 의무 전송이라는 특혜를 주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종편사 이 네 채널 중에서 좀 약간 JTBC가 사실 좀 두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JTBC는 좀 자기네만의 이런 차별화를 걷고 있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 다른 새 종편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JTBC는 중앙미디어에 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미디어가 이런 중앙일보랑 JTBC 둘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중앙미디어 회장 같은 경우에는 홍석현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이 프레임에 묶이기 겁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묶여봤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는 수구, 보수, 약간 이런 색깔의, 그러니까,
기존의 거 계속 가져가 봤자 미래는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JTBC에서는 손석희 지금 보도국장 사장님을 영입했죠. 그리고 손석희 사장님을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름 콘텐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JTBC에서 나름 좀 괜찮은 방송,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안 보지만. 그에 비해서 TV조선, 채널A, MBN 뭐 이런 데서는 사실 뭐 드라마도 제작도 안 하고 종합편성 채널인데 종합편성 채널 안 합니다. 이 TV조선, 채널A, MBN에서는 보도 비율이 너무너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한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24시간 중에서 한 자는 시간 빼면은 한 10,000시간 정도 이렇게 채널 시간, 이런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3사 같은 경우에 한 3,500에서 한 5,000시간 정도를 보도로 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렇게 보도하는 KBS TV1 같은 경우 한 3,000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도 비율이 왜 높냐면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소위 정치 평론가 이런 사람들 돼갖고 이 사람들한테 돈 줘봤자 드라마 이렇게 한 편 제작하려면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종편에서 종편을 안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가 진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편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기업과 이제 경제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기업과 갑을 세우는 경제지가 없다고 해요. 김용민 PD가 이야기하기를 경제지의 의도적 메시지, 무비판 경제지의 이런 의도적인 메시지를 무비판을 시용 시에는 대기업의 논리를 복잡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지를 정말 미친 듯이 봤었는데, 그날 작년까지만 저도 좀 약간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랬었고, 이제 민동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은 기자 구성원들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블로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마인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의 시작점은 그 마인드를 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삼성 관련 기사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해요. 포장되거나 광고와 연관돼 오더받은 기사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민동기 기자가 말하길, 기자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새누리당 사람 까기가 되게 어렵고, 갑자기 왜 이름 기억 안 나지? 이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사람 또 자기 아는 사람 까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새누리당도 싫어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합니다. 물론 싫어한다기보다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좀 약간 왕구어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그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동기 기자는 언론사 취업 준비생들에게 메이저 미디어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요. 스스로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브랜드를 가질지 고민해보라고 하네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손석희가 이렇게 떴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합편성 채널 이렇게 생겼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언론사 취준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읽어댑니다. 이렇게 16번째 에피소드가 끝났고요. 사실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책에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을 굉장히 이렇게 짧게 축약했고, 압축해서 요약하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프하고 스킵하고 넘어갔으니까,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아니면 제 블로그 글을 보고 그러신 분들 한번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빠이빠이, 짜이젠.